반갑습니다. 이원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8번째입니다. 재경관리사 입문, 재무회계 입문 강의 8번째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산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형자산, 무형자산, 재고자산, 무슨 그 투자자산, 유형자산, 또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까지, 투자자산까지, 투자부동산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을 다 받고 부채를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부채, 다음 시간에는 자본을 볼 겁니다. 부채는 갚아야 될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미 첫 시간 정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현재 부담하는 거죠. 현재 부담하고 미래에 유출될 것이 예상되는 현재점의 의무를 말하는 건데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없다 할지라도 의미가 맞으면 부채의 의미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이 결산일부터 1년 이내, 결산일은 보통 12월 31일이죠. 10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 그럼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1년 넘어가면 유동부채,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 부채로 1년 기준으로 끊죠. 근데 역시 여기도 무슨 정상적인 영업주기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1년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개념이 또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유동부채, 그 외에는 비유동부채가 되는데요. 보시면 정상영업주기, 그 다음에 단기는 1년 이내죠. 1년 이내. 그 다음에 12개월, 역시 12개월. 12개월 이내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리얼번이 조금 헷갈려요. 보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울 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12개월 이상 부채를 결제를 연기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연기하기를 원해요. 가능하면 부채를 늦게 갚기를 원합니다.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할 수 있으면 보통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연기를 못하겠네 라는 겁니다. 연기 못하니까 당연히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12개월 이내니까 당연히 유동입니다. 그래서 역시 단기 12개월, 그 다음에 정상영업주기. 자산하고 좀 자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면 좋겠는데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다, 12개월 이내다, 1년 이내다, 그 다음에 정상영업주기다. 그러면 유동이다 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이 정도 분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매입채무는 이제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원, 이걸 합해서 매입채무라고 하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갚아야 될 돈. 이거하고 조업원 및 그 밖의 영업 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단기에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길든 적든 정상영업 주기간에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요. 정상영업 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 일부, 뭐 어려운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전자본 그러면 뭐 기업을 경영하는데 쓰이는 자본이다라는 건데 개념 물어보지 않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보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됩니다.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거.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매출 채권인 경우에는 좀 길게 간다 할지라도 유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험 목적으로 그리고 좀 기초적인 개념으로 분류되는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외상 매입금 지급원 합해가지고 매입 채무라고 하죠.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금도 지급해야 되는 거. 상거래 이외에서 채무, 미지급금,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죠. 예수금, 미리 받아놓은 돈입니다. 세금 같은 걸 위해서 미리 받아놓은 돈이에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법인세, 유동성 장기부채, 선수수익, 부가세, 예수금, 단기 차액금, 미지급 세금, 단기 손익공정가입금 이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장기부채, 장기라는데 왜 이게 유동입니까? 유동성이란 말이 앞에 있기 때문에 유동입니다. 장기 차익금 같은 거
장기 차입금 같은 거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장기 차입금. 그래서 결산일 딱 보니까 상환기일이 1년이 넘더라. 그럼 장기 차입금이 돼요. 근데 이게 장기 차입금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시기가 오겠죠. 그 시기가 오면 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줍니다. 시간이 다 돼가면, 갚아야 될 시간이 다 돼가면.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고 장기 차입금은 장기가 들어가죠. 그러면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장기자가 들어갑니다.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입장에서 받아 놓는 돈이에요. 뭐 전세 보증금 같은 거죠.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증금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한다 해서 임대보증금이고 세입자는 임차해서 쓰는 거죠. 임차보증금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나오는 계정 과목 임대보증금인데 이 보증금은 세입자한테 받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돼 가지고 세입자가 나갈 때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일종의 부채예요. 그래서 비유동 부채. 보통 임대 계약 기간은 1년이 넘어가죠. 2년인 경우도 있고 4년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1년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또 장기자가 들어가는 거 다 비유동입니다. 장기자 들어가 비유동.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사채 이거는 장기자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다 1년이 넘어간다고 보고 비유동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에 상각 후 원가를 측정하는 금부채도 본 강의 때 자세하게 좀 어렵게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 딱 보고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게 장기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비유동이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하고 사채 이것만 충당부채 사채 이것만 이거는 비유동이구나 라고 암기를 알아놓으면 되고 보증금 같은 거는 1년이 넘어가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1년 넘어가니까 비유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일반기업회계 기준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유동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기업회계 기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국제회계에서는 비유동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연법인세 부채는 지금 넘어가고 본 강의 때 또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구분하실 게 장기자가 들어가면 비유동이다. 그리고 보증금하고 충당부채 사채는 비유동이구나. 그 정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충당부채가 나옵니다. 충당부채 개념은 중요합니다. 충당부채란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지출이 되긴 될 텐데 언제 얼마만큼 지출할지 잘 확실히 몰라요. 그리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는데요. 기억 연디귿 있습니다. 기억번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존재한다.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는 좀 이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어쨌든 과거 사건의 결과로 뭔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 법적 의무든 의제 의무든 다 있더라. 다음 니은번 해당 의무를 이해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억번은 법적 의무 또는 의제 의무 둘 중에 하나는 있더라 라는 거고 니은번은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산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의 개념하고 비슷해지죠. 다음에 D번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진실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측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지출될 거니까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야 돼요. 매출을 했든지 대표적으로 판매를 하면 판매보증 충당부채 AS 비용이 생깁니다. AS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판매보증 충당부채라는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매출했다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이라는 거는 직원들이 근무할 때 1년 근무하면 한 달 월급 정도를 퇴직금 지급을 대비해서 은행에 쌓아둡니다. 직원들이 과거에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그 일로 인해서 현재 의무, 법적 의무든 의제 의무든 상관없이
법적 의무는 법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는 거고, 의제 의무는 도의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뭔가 해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법적 의무든 뭐 의제 의무든 상관없이 어떤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지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퇴직금은 계약에 의해서 일단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보통은 1년 근무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그럼 10년 근무하면 10달치 월급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한다는 거죠.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법적 의무가 뭔지 의제 의무가 뭔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는 계약이나 법에 정해져 가지고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의무. 의제 의무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 간행 또는 경영 방침 또는 약속, 그냥 약속은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말합니다. 이럴 때 도의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게 의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충당부채 사례, 제품 보정 충당부채입니다. AS 비용을 말해요. 삼성이나 LG 같은 큰 회사에서 어떤 전자제품을 산다, TV를 산다. 요새 벽걸이 TV 82인치짜리 이런 것도 많이 싸졌죠.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 원 넘어갔는데 요즘은 한 500만 원 안쪽이면 살 수 있습니다. 뭐 전자제품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싸지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뭐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좀 그리 크지 않은 TV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A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충당부채, 제품 보정 충당부채 한 2, 3년, 한 4년 정도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무상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품질 보증서 같은데 적어놓고 팔아요. 그러면 뭐 품질 보증서 있으니까 언제 샀는지 제품 번호가 이제 TV 같은 전자제품 뒤에 적혀 있으니까 제품 번호를 조회해 보면 언제 팔렸네, 언제까지 AS 기간이네, 이런 게 조회가 되겠죠. 그걸 따라서 이제 무상 수리를 해줍니다. 무상 수리하면 과거에 무상 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미래에도 얼마나 들어가겠지, 또 매출액의 한 2% 정도 들어가겠지라고 기업의 과거 경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또 2%, 어떤 기업은 1% 정도 AS 비용이 들어가더라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매출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인식합니다. 추후에 미래에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매출할 때, 판매할 때는 차변의 매출 채권, 뭐 예상으로 팔았으면 매출 채권이겠죠. 매출하고 뭐 상품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았으면 제품 매출, 이렇게 될 거고, 결산할 때 12월 31일 날 올해는 얼마 정도 팔았으니까 거기에 몇 %가 충당부채, 제품 보증 AS 비용으로 나갈 거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면 제품 보증비 대변에는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치를 하는 거죠. 부채니까 충당부채의 대변, 비용이니까 차변, 뭐 감가상각비처럼 실제로 돈이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갈 것 같다 해서 지금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게 따른 비용이더라. 그래서 매출된 그 회계년도에 비용을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제품 보증이 발생했다, AS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비용이 지출이 되죠. 뭐 인건비가 나간다든지 부품을 교환해야 된다면 부품 교환비가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럴 때 비용이 나가고 현금 나가고 충당부채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비라는 비용을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본 강의 가서 보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했을 때 충당부채 인식하고 제품 보증비로 충당부채 인식하고 실제로 현금이 나간다. 제품 보증비 비용이 나간다. 그때는 현금 나가고 보증 충당부채를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써서
없애주고 그에 모자라면 제품 보증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비용으로 기록해 준다는 거. 그 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우발 부채가 나옵니다. 우린 지금까지 충당 부채를 봤어요. 충당 부채는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때고 우발 부채는 뭔가 충당 부채보다는 좀 불확실성이 커요. 보시면 기억번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불확실.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그 여부로만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이게 우발 부채입니다. 2번 과거 사건으로 생겼으나 다음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않는 현재 의무입니다. 인식하지 않는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유출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가능성은 낮다. 이게 우발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재무제표 인식할 수가 없죠. 금액도 잘 모르겠고 발생할지 안 할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인식 안 하는 거죠. 이런 게 우발 부채다. 미래에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가 성립이 됩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처리인데요. 우발 부채는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주석으로만 공시합니다. 선생님 근데 주석도 재무제표 일종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일종인데 재무제표의 표 자체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석은 표는 아니잖아요. 주석은 표는 아니고 그냥 설명이니까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자산의 유출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만 공시하는데 자산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공시하지 않는다.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박하죠. 어쨌든 우발자가 들어가면 잘 공시를 안 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고 금액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표가 성립이 됩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고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충당부채의 요건이 성립되니까 제품 보증 충당부채니 퇴직급여 충당부채니 이런 충당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고요. 어느 정도 유출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유출이 가능하면 뭐 유출될지 아닐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 아예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발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인식할 필요가 없죠.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 왜 인식합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공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출이 가능할 것 같다. 반반이 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주석으로만 한번 알려주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한다라는 거고 금액이 추정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또 주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거는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우발자산을 보겠습니다. 금방은 우발부채였죠. 지금은 우발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인식을 잘 안 해요. 우발부채는 그래도 주석으로도 공시하는 게 있는데 우발자산은 주석 공시하는 게 그것도 좀 엄격해요. 그러니까 우발자산이란 역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을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인데요.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못 박혀 있죠. 그런데 주석으로 공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 경제적 효益유익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해요. 그러니까 신뢰성 있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상관없이 가능성이 높다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재무제표 본문에는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라는 거죠. 주석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 높지 않다. 그러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주석으로도 공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우발 부채보다는 간단하죠. 우발 자산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능성이 높으면 주석, 가능성이 낮으면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우발부채는 충당부채 요건이 충족되면 금액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고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본문만 인식하고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유출 가능하다. 그러면 주석. 유출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아예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했죠. 우발자산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교재 40페이지로 넘겨보면 사채가 나옵니다. 사채 그러면 그 외국 드라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채 그러면 좀 살벌한 느낌이 들죠. 사채. 그럼 우리 그런 살벌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채.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을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채 보시면 사채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을 말하는데 이게 사채입니다.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증권 줄여서 채권이죠. 채권은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일종의 돈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는데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수단으로 사용된 일종의 금융부채예요. 사채권의 원금과 이자율, 상환일 등이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이자를 갚고 언제까지 원금까지 상환해라. 그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때 사채의 발행 보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액면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할 수도 있고 할인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발행할지 할증 발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액면 이자율이라는 건 사채권면에 사채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현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여기 금액이 적혀 있고 이자율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이자율을 말해요. 이자율. 사채권면에 적혀 있는 이자율, 이 이자율로 현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액면 이자율이 있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이 따로 있습니다. 사채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비교해가지고 같다. 그러면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 액면금이 100만 원짜리다. 그러면 발행도 100만 원에 발행합니다. 이자율이 같으니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같으니까 표시 이자율 같으니까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같으면 액면 발행하는 거고 시장 이자율이 더 높다. 액면 이자율이 10%인데 여기 이 사채는 이 회사에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씩 1년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시장 이자율이 더 높더라. 12%더라. 다른 데 투자하면 12만 원 벌 수 있어요. 100만 원 투자하면 12만 원 벌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에는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니까 파는 방법은 싸게 발행하는 겁니다. 할인 발행. 할인은 싸게 발행한다는 거죠.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 액면 이자율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8%밖에 안 되더라. 이 회사에 투자하면 10% 이자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 투자하면 100만 원 투자하면 8만 원밖에 못 받더라.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 거 다 사겠죠. 10%. 이것만 다 사려고 하니까 조금 비싸게 팔아도 삽니다.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가지고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이 결정이 된다. 액면 이자가 더 크다. 그러면 이 회사 것만 사니까 좀 비싸게 팔아도 산다. 액면 이자율이 작으면 아무도 안 사니까 싸게 팔아야 산다. 할인 발행이라는 거죠. 개념 잘 잡으시고요. 이게 40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아래쪽에 거래가 나옵니다. 거래 보면서 회계처리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면 50만 원. 이 사채. 액면 이자율 8%, 시장율 8%. 같으니까 액면 발행하겠죠. 액면 발행하면서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올 것이고 자변의 보통예금
50만 원 되고 대변에는 사채입니다. 사채 50만 원. 간단하죠. 두 번째, 액면 50만 원인 사채 액면 이자율이 8%인데 시장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보다 적네요. 우리 회사에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다른 데 투자하죠. 그러면 싸게 발행해야 투자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50만 원짜리를 40만 원에 싸게 발행하죠. 할인 발행하는 겁니다. 보통예금 입금. 그럼 보통예금이 들어온 돈이 40만 원이라는 거죠. 아, 좀 안 됐네요. 50만 원짜리 40만 원. 나중에 갚아야 될 자체는 50만 원입니다. 10만 원 싸게 발행했네.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싸게 발행한 그 차이 말하는 거죠. 액면 50만 원, 사채 액면 이자율이 8%, 시장 이자율이 6%밖에 안 돼요. 아, 우리 회사 이자율이 더 높네요. 그럼 다들 우리 회사 것만 살 거다. 비싸게 팔아도 산다. 그래서 비싸게 할증 발행했습니다. 보통 예금 입금되는 돈이 60만 원이라는 거죠. 보통 예금 60만 원. 사채는 그대로입니다. 사채는 이러나 저러나 50만 원.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은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럼 10만 원이 모자라네. 대변에 이 10만 원은 할증 발행에서 차이가 났다. 그래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잡는 거죠.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40페이지 아래쪽까지 있는 내용이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메뉴에 사채의 발행가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하고 비교해 가지고 액면 발행할지 할인 발행할지 할증 발행할지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런 것까지 계정 과목을 한번 봤는데 지금은 얼마에 발행할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를 발행하면 추후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돼요. 어쨌든 돈을 빌리는 거니까. 그래서 추후에 지금 100만 원을 빌렸다.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100만 원 자금 조달했다. 이자율 10%다. 만기 3년이다. X 1년 1월 1일 날 사채 발행해가지고 100만 원 조달했다. 2000X1년 12월 31일 2000X2년 12월 31일 2000X3년 12월 31일 매년 말 10%니까 10만 원씩 갚아요. 10만 원씩 갚고 만기 때 X3년 12월 31일에는 원금 100만 원도 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의문이 듭니다. 하나 질문할게. 지금의 100만 원하고 3년 뒤에 100만 원하고 같은 금액일까요? 완전히 다른 금액이죠. 3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좀 적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현재의 가치로 얼마인지 환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매년 말 받는 10만 원, 매년 말 똑같이 받는 10만 원을 이거는 연금이라고 해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이 100만 원, 3년 뒤에 받는 일시불로 받는 이 100만 원, 이거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입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채 발행가액은 원금의 현재 가치, 100만 원의 현재 가치하고 액면 이자의 현재 가치 10만 원, 매년 말 10만 원 받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해진 게 사채 발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요건을 그냥 곱하기 더하기만 잘하면 됩니다. 곱하기 더하기 우리 손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시면 이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나 할 정도로 쉬울 겁니다. 보겠습니다. 예, 41페이지 사례 1번입니다. 원주는 제 이름입니다. 주식회사 원주라는 곳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 이름을 써놓은 겁니다. 주원주는 2000X 1년 1월 1일 사채 액면 10만 원, 액면 이자율 10%를 발행했다. 10만 원이고 10%니까 매년 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매년 말에 이자 만원 지급한다는 이야기. 만기 3년 이 사채에 대하여 시장 이자율 10%인 경우 사채 발행부터 만기까지 회계 처리하셔도 되겠는데 그냥 발행 가액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본강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발행 가액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액면 가액 10만 원은 3년 뒤에 갚아야 돼요. 원금은 3년 뒤에 한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일시불입니다. 0.7513 곱하기 0.7513이 되고 이자 만원, 만원은 매년 말이에요. 연금이죠. 연금현가 2.4870 곱합니다. 곱하기 2.4870 각자 계산하면 10만 원 곱하기 0.7513 하면 75,130원이 되고요. 만원 곱하기 2.4870 하면 24,870원이 나와요. 계산기 두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합하면 딱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액면 가액하고 맞아지죠. 이렇게 되면 만 원에 10만 원에 발행하는 거니까 액면 발행이 되는 거죠. 다음 사례 2번 보겠습니다. 사례 2번도 뭐 계산하기 어렵지 않아요. 액면 이자, 액면 이 10만 원 역시 10만 원이고 사채 액면 10만 원, 액면 이자율 10% 매년 말 지급. 그렇다면 역시 매년 말 지급하는 이자는 만 원이겠죠.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12%예요. 액면 이자는 10%밖에 안 되는데 시장 이자율 12%. 시장 이자율이 높죠. 높으니까 시장 이자율 높으니까 우리 회사는 아무도 투자 안 할 거다. 싸게 팔아야 투자한다. 할인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현가 계수가 좀 달라집니다. 시장 이자율에 대한 현가 계수죠. 10만 원에 대해서는 역시 만기에 일시불 한 번 받기 때문에 그냥 현가 계수 0.7118 곱하기 0.7118 곱해주면 71,180원 71180 이렇게 숫자가 나오고요. 다음에 만원, 만원은 매년 말 받기 때문에 연금이죠. 연금의 현가를 곱합니다. 2.4018 만원 곱하기 2.4018 곱하면 24,018원 정도 될 거예요. 24,018 24018 이 정도 될 거예요. 대보면 7180 더하기 24018 대보면 95,198원 95,198원 정도 됩니다. 역시 시장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표시 이자율보다 더 높으니까 할인 발행, 싸게 발행, 이 금액으로 발행한다는 거죠. 할인 발행입니다. 사례 3번 보겠습니다. 사례 3번은 뭔가 좀 조건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10만 원짜리 사채 액면 10만 원짜리 역시 액면 이자율 10%고 이자 매년 말 지급하는데 3년이고 시장 이자율이 이번엔 8%입니다. 액면 이자는 10%인데 시장에서는 8%밖에 안 줘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사채가 더 높으니까 10% 이자가 더 높으니까 다들 우리 회사 걸 사겠죠. 그러면 비싸게 팔아도 할증 발행해도 괜찮다. 보겠습니다. 액면 10만 원은 3년 뒤에 한 번 갚을 거니까 일시불 0.7938 곱하기 0.7938 그리고 이자 만 원은 10% 만 원은 매년 연금이니까 연금 현가 계수 2.5771 2.5771 계산하면 79380이 나오고요. 만원 곱하기 2.577을 하면 2577일 25,771원 이거 더하면 10만 원보다 좀 더 나와요. 10만 5,151원 계산기 두드려서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비싸게 나오죠. 그래서 할증 발행 가액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 그래서 41페이지에 사례 1, 2, 3번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번 이런 산식은 손으로 연습장에 써보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42페이지입니다. 5번 기타 부채. 처음 나오는 게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은 미리 받아 놓은 돈이에요. 어딘가에 주려고 주로 세금 지급하려고 미리 받아 놓은 돈이에요. 직원에게 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로 15만 원을 원천 징수. 원천 징수란 말은 미리 떼놓고 뭐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료를 지급할 때 그 원천 징수를 해요.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같은 걸 떼놓는다. 그 세금 떼놓는 게 사장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부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금액 보통 예금을 지급. 그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게 100만 원 빼기 15만 원 하니까 85만 원. 85만 원만큼 급여로 지급을 하고 15만 원은 이거는 미리 떼놓은 돈이다.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차변에는 급여입니다. 급여 총액. 급여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해가지고 이 예수금은 나중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된 국가에 주든지 아니면 4대 보험공단에 납부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부채에 해당합니다. 원천 징수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1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대부분의 보통 예금으로 15만 원이 사라지고 그다음 차변에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15만 원. 그래서 대변에 있던 예수금을 차변에 써서 부채가 없어지는 과정이죠. 보통 예금으로 세금 납부하니까요. 유동성 장기부채를 보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장기차입금 같은 비유동부채의 만기가 도래해서 기말결산일을 보니까 1년 이내에 도래하더라. 그러면 유동부채를 바꾼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10월 1일 20개월 후 상한 조건으로 100만 원 차입하여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20개월이니까 1년 넘어가죠. 장기차입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니까 보통예금 100만 원. 대변에는 장기차입금 100만 원. 이렇게 되고 2000X2년 11월 31일 보니까 2000X 1년 10월 1일에 빌렸고 2000X2년 11월 31일하고 1년하고 3개월이 더 지났죠. 그러면 2000X2년 말에 보니까 상환해야 될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도래해요. 그럼 유동부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을 차변에 써서 부채 감소, 차변 없애주고 장기차입금 100만 원 없애주고 대변에 이거를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100만 원 그대로 그냥 계정 과목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대변에 있던 부채를 차변에 써서 없애주고 다시 대변에 똑같은 금액으로 부채를 하나 더 기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바꿔주는 과정인 겁니다. 2003년 5월 31일 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고요. 100만 원. 차변에는 이 유동성 장기부채가 차변에 와서 상환하는 거니까 갚는 거니까 없어지는 거죠.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임대보증금, 미지급 세금, 미지급 배당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잠깐 설명드렸죠. 건물주 입장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세입자가 있을 것이고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건물주 입장에서 받은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이 돼요. 임대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보증금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세입자가 나중에 나갈 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니까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보통 1년 넘어가니까 비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입니다. 추후에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자산인 거죠. 임대 보증금의 개념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죠. 지급해야 될 세금,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도 부채에 해당하는 거죠. 42페이지 아래쪽에 미지급 세금에 대해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표가 있는데요. 미지급 세금 보시면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해가지고 미지급 세금은 법인세 비용 빼기 선납세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식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 미지급 배당금은 배당 결의일에 결의된 현금 배당 중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배당금. 그래서 지급이 돼야 되니까 부채인 거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